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디선가 이 이름을 스쳐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워렌 버핏. 사람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현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투자자라면 보통 월가의 높은 빌딩, 복잡한 차트, 빠르게 움직이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도시 오마하에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고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보다 신문을 읽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비밀, 공식이 있었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주식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라도 있었을까요?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라. 그 회사를 이해하라. 너무 비싸게 사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말로 하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평생 지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흥분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뉴스에서 위기라고 떠들면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그 소음 속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흥분할 때 조심했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모았습니다. 남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할 때 그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 원칙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오래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가격일까? 아니면 가치일까? 이제 천천히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 그 이야기는 월가의 화려한 거래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이 껌과 콜라를 팔며 작은 돈을 세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미국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은행은 무너졌고 가정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물건을 사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시절의 돈은 훨씬 더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빵, 집세, 가족의 생계,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어린 버핏은 그런 시대의 공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증권 중개인이었고 훗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식, 회사, 경제, 정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워렌은 그 이야기를 그냥 어려운 어른들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에 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숫자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이건 무조건 올라. 이번엔 달라.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숫자였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무엇이 손해였고 무엇이 이익이었는지. 어린 워렌은 돈을 단순히 갖고 싶어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물건은 잘 팔릴까? 왜 어떤 사람은 망설이다가도 가격을 조금 낮추면 마음을 바꿀까? 왜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가치를 느낄까? 이런 질문들이 어린 워렌의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껌을 팔았습니다. 콜라를 팔았습니다.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잡지를 팔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잃어버린 공을 주워 다시 팔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그냥 돈에 관심 많은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훗날 버핏의 투자 철학이 이미 숨어 있습니다. 싸게 사서 제값에 팔고 무엇이 남는지 계산하고 그 일이 계속할 만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 이건 작은 장사였지만 동시에 세상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워렌은 물건을 팔면서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지갑을 여는지, 무엇을 아깝당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에는 기꺼이 돈을 내는지.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돈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주식시장에 들어간 뒤에도 버핏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겉으로 보면 숫자의 세계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상승과 하락, 매수와 매도.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버핏은 아주 일찍부터 돈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감정에 크게 흔들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산 것은 11살 무렵이었습니다. 11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입니다. 그런데 워렌은 주식 가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산 주식은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와 함께 그 주식을 몇 주 샀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워렌은 불안했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감각,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마 그 작은 숫자의 움직임도 어린아이에게는 꽤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다 주가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워렌은 안심했고 서둘러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작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11살 아이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판 뒤에 그 주식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그 경험은 워렌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나는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팔았을까? 왜 나는 가격의 작은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버핏은 이때 투자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것을 찾은 뒤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이 조금 오르면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큰일 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훗날 버핏은 가격의 움직임보다 가치의 변화를 봐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오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빠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갑자기 위대해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입니다. 버핏은 평생 이 차이를 붙잡았습니다.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가치는 훨씬 천천히 움직입니다. 좋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브랜드도, 좋은 평판도, 좋은 경영 문화도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은 잘 보지 못하고 오늘의 가격만 봅니다. 버핏은 바로 그 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에 흥분할 때 그는 가치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에 매달릴 때 그는 10여 년 뒤를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어린 시절의 작은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살 소년이 너무 빨리 팔아버린 주식, 그 작은 후회가 평생의 투자 철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버핏이 젊은 시절에 만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이 이름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을 그저 오르내리는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을 살 때 이거 오를까? 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과 버핏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 회사는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 이 가격은 그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보다 싼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의 길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소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일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구나.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일이구나. 그레이엄의 가르침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 말은 조금 딱딱하지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리가 1톤을 버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1톤짜리 차를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도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충분히 싸게 사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 생각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훗날 평생 투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하는 사업인가? 이 회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가격은 충분히 싼가? 내가 틀려도 버틸 수 있는가? 버핏이 대단했던 이유는 무슨 신비로운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원칙을 오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공포와 욕심 속에서도 지키는 사람은 적습니다. 버핏은 바로 그 적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버핏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싼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회사, 시장에서 너무 낮게 평가받는 회사, 자산은 있는데 주가가 이상할 정도로 싼 회사. 그는 그런 회사를 찾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숫자를 비교하고 사업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잘 맞았습니다. 그는 투자조합을 만들었고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 운용했습니다. 성과는 좋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그는 뛰어난 투자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버핏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싼 것을 보면 끌립니다. 원래 비싸 보이던 물건이 갑자기 싸게 팔리면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거나 곧 고장날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싸게 샀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회사를 아주 싸게 사면 처음에는 똑똑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계속 나쁜 사업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버핏은 이 사실을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 거대한 투자회사, 수많은 기업을 거느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섬유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유 사업은 그리 좋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수익은 낮았고 미래도 밝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처음에 이 회사를 싸다는 이유로 사들였습니다. 자산에 비해 가격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 아니구나. 싸게 산 것 같지만 내가 산 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업이었구나. 버핏은 훗날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를 자신의 실수 중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 실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버크셔를 그냥 섬유회사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투자 지주회사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버크셔라는 큰 그릇 안에 좋은 기업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험회사, 사탕회사, 신문사, 철도, 에너지, 소비재 기업, 금융회사,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점점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던 회사가 버핏의 평생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버핏다운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실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했고 그 실수 위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선택을 더 좋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버핏은 그걸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한 단계 더 깊어진 데에는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 버핏의 평생 동업자이자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닮은 듯 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버핏이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말한다면 멍거는 훨씬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버핏이 웃으며 돌려 말할 때도 멍거는 단칼에 말했습니다. 그건 멍청한 생각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그런 멍거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멍거는 버핏이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대로 아주 싼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멍거는 그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냥 싼 회사를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버핏의 인생을 바꿉니다. 싸구려 회사를 싸게 사면 처음에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계속 힘들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로 훌륭한 회사를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면 시간은 그 회사 편이 됩니다. 좋은 회사는 돈을 계속 벌고 고객을 계속 붙잡고 위기를 지나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점점 싼 회사보다 좋은 회사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가 좋아한 회사들을 보면 이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즈캔디, 질레트, 워싱턴 포스트, 이 회사들은 그냥 숫자가 싼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습관 속에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는 그저 갈색 탄산음료일 뿐일까요? 물론 성분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단순한 음료로만 마시지 않습니다. 익숙한 로고, 어릴 때의 기억,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맛,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게 느껴지고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버핏은 이런 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힘, 재무제표에 완벽히 적히지 않는 고객의 습관, 그는 그런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시즈캔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탕과 초콜릿을 파는 회사.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시즈캔디를 찾았습니다. 선물할 때, 명절이 올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버핏은 여기서 브랜드의 힘과 가격 결정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는 가격을 조금 올려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설탕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힘을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성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성 주변에 깊은 물길이 있으면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브랜드, 충성도 높은 고객, 낮은 비용 구조, 훌륭한 경영자, 오랜 신뢰, 이런 것들이 기업을 지키는 해자가 됩니다. 버핏은 해자가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찾으면 오래 기다렸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격에 사고 그 회사가 성장할 시간을 준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을 실제로 지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을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팔고 싶어 합니다. 더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 두 감정 모두를 조심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투자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한 두 감정입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야 한다고. 이 말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절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흥분한다고 같이 뛰어들지 않는 것, 남들이 겁먹는다고 같이 도망치지 않는 것, 대중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버핏이 평생 훈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매일 명령을 내리는 주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매일 가격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가격에 팔래? 오늘은 이 가격에 살래? 하지만 투자자는 그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가격이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고, 계속 팔고,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기다린다. 이해가 안 되면 지나친다. 가격이 비싸면 손대지 않는다. 이 단순한 선택들이 그를 오래 살아남게 했습니다.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벌어집니다. 돈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습니다. 버핏은 복리를 단순한 투자 공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리를 삶의 원리처럼 살았습니다. 좋은 평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판단력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도, 좋은 기업도, 좋은 인생도 대부분 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버핏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그 긴 시간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항상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을 이야기할 때 그를 마치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면 오히려 이 인물의 진짜 매력이 사라집니다. 버핏도 틀렸습니다. 잘못 산 회사도 있었고 놓친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는 구글을 일찍 사지 않았습니다. 아마존도 오랫동안 지나쳤습니다.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버핏의 방식은 낡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억지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모른다는 말을 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범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실수해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버핏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가 아니라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라고. 이 말은 투자뿐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가끔 잘 모르는 길을 너무 자신 있게 선택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유행이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은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왜 붙잡아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피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놓친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친 기회보다 잘못 잡은 기회를 더 경계했습니다. 놓친 기회는 아쉽지만 내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한 채 잡은 기회는 나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버핏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세계 금융시장은 깊은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행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본주의 자체가 위험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위기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현금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당연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버핏도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위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속에서 가격과 가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공포가 너무 커지면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던져버립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에 집안에 쓸만한 물건까지 다 밖으로 내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좋은 기업도 싼 가격에 나올 수 있습니다. 버핏은 그런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위기를 즐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기회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감정에 휩쓸릴 때 가치와 가격 사이에 큰 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볼 수 있으려면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핏은 늘 현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버핏에게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선택권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을 때 살 수 있는 여유, 현금은 인내의 도구였습니다. 이 점에서 버핏은 많은 투자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돈을 늘 시장에 넣어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에게 전략이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2008년 같은 위기는 그런 준비의 의미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버핏은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버핏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평범한 기업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마하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적 발표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핏과 찰리 먼거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투자 비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걸 듣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버핏과 멍건은 화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답은 때로 너무 단순했습니다. 빚을 조심하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지 마라. 좋은 사람과 일하라. 형판을 잃지 마라.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라. 오래 생각하라. 이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평범한 원칙들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빚을 조심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빚으로 빨리 커질 때 혼자 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지 말라는 말도 쉽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 나도 흔들립니다. 좋은 사람과 일하는 말도 쉽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이 크면 좋지 않은 사람과도 손을 잡고 싶어집니다. 버핏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부자의 이미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았고 일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물론 이 단순함만으로 그를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세계적인 부자였고 그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점이 사람들에게 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기부입니다. 버핏은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는 그 돈 대부분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자선 목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은 부를 마지막에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버핏에게 돈은 일종의 점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판단이 맞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투자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복리의 힘을 잘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점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수는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돈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를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돈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드는가? 버핏은 자녀에게 무한한 부를 물려주는 것을 좋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은 주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는 돈에 대한 깊은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돈은 좋은 도구입니다. 자유를 줄 수 있고 선택권을 줄 수 있고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은 때로 사람에게서 방향을 빼앗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삶, 실패를 배울 기회가 없는 삶,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삶. 버핏은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돈의 위험도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부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오랜 생각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부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제도 속에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신뢰 위에서 이 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부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거대한 부자의 기부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 정말 건강한가? 부의 집중이라는 문제를 기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 개인의 삶 안에서 보면 기부는 그의 긴 여정의 마지막 질문처럼 보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서 시작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향하는 질문, 그리고 결국 돈을 어떻게 매려놓을 것인가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2023년 버핏의 오랜 동업자 찰리 멍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은 버크셔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버핏과 멍거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평생 서로의 생각을 점검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핏이 어떤 결정을 고민할 때 멍거는 그 옆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좋은 동업자는 늘 동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멍거는 버핏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멍거가 떠난 뒤 버핏의 무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던 자리, 그중 하나가 비어있다는 사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버핏 자신도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버핏 이후의 버크셔는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온 이 회사가 그 사람이 물러난 뒤에도 같은 문화를 지킬 수 있을까? 버핏의 이름 없이도 버크셔는 버핏다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후계자로 선택된 사람은 그렉 에이블이었습니다. 버핏은 2025년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2026년부터 그렉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업의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버핏이 만든 것은 단지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문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는 문화, 현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 좋은 경영자를 믿고 맡기는 문화, 주주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동업자로 대하려는 문화. 이런 문화가 버핏이 물러난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버핏이 남긴 진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은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원칙이 문화가 되면 그 사람 이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투자는 어쩌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문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투자의 귀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숫자를 좋아한 아이였습니다. 껌과 콜라를 팔며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운 소년이었습니다. 처음 산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찰리 멍거와 함께 싼 회사보다 좋은 회사를 보는 돈을 키운 동업자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던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쌓은 부를 어디로 돌려보낼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의 삶이 오래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도 그 돈보다 더 오래가는 원칙을 남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버핏은 우리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 모르는 것은 피하라. 좋은 것을 알아보라. 너무 비싸게 사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조언들은 처음 들으면 조금 심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뭔가를 바꾸는 비법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오래 남는 것들은 대개 이렇게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읽는 습관,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 괜히 따라가지 않는 용기, 좋은 사람을 고르는 눈,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조심성,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복리는 돈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도 붙습니다. 평판에도 붙습니다. 판단력에도 붙습니다. 관계에도 붙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10년, 20년, 50년 쌓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버핏은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투자합니다. 어떤 일에 내 하루를 쓰는가,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을 주는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붙잡는가.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버핏의 이야기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오래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오늘 뜨는 것이 내일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기회를 말하고, 새로운 유행을 말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만 늦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삶은 조용히 다른 말을 건넵니다. 모든 기차를 탈 필요는 없다.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래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고 그것을 너무 비싸게 사지 않고 그것에 시간을 주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보면 그는 기다림의 기술자였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기 전에 시간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좇고 있는 것은 가격일까? 가치일까?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조용한가? 나는 그것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단단한가? 밤은 깊어지고 내일도 시장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가격은 또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기대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서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는 그 소란과 상관없이 조용히 자랍니다. 버핏이 평생 바라본 것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조용히 자라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남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